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십니까. 에듀 소크라테스 스튜디오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내면을 탄탄하게 만드는 인문학 전도사이시자 글쓰기 멘토시죠. 김종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네, 아주 멋지세요. 여기 솔직히 작가님인지 딱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습만 뵈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분을 모셨는데 오늘 어떤 에듀소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30일 인문학 글쓰기 기적 책을 내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글쓰기라는 기적의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표현부터 너무 멋지죠. 네. 기적의 바다에 빠뜨리겠다. 지금 찡했어요, 막. 네. 어른들도 좀 빠뜨릴 수 빠질 수 없어요. 어른은 나중에 빠뜨리고 네, 먼저 이따가. 애들 먼저.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수영복 야. 입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역시 우리 빠뜨려야죠. 부장님. 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근사한 인생을 사는 아이로 네. 키우고 싶다면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글쓰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항상 글쓰기 책이 되게 많잖아요. 글쓰기 강의도 많고 그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 껍데기만 좀 보고 있다, 앓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글쓰기 말하는 이유는 제가 책도 한 60권 냈고 분야를 넘나들면서 제가 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쓸 수 있는 이유는 글쓰기가 제가 지식을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걸 쓰는 거거든요.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학원에 다니잖아요, 애들이. 네. 학원에 다니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배우기 스스로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기니까? 왜 배워야 될까, 남들한테?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제가 매일 깨닫고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배움을 구하러 가야 된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아이들은 학원에 갈 필요가 없죠. 본을 알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떤 게 있냐면 글쓰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저절로 알게 만드는 힘. 왜냐하면 그 안에 보는 힘, 그 시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눈의 인간. 눈으로 보면 바로 역사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네가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이게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이제 글을 쓰면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글이 바로 되는 거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근사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글쓰기를 잘하면 바로 보면 안다. 보면 아는 네, 이제 그건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우리 글쓰기로 내면의 힘을 기른 아이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원만한 친구 관계까지로도 이어진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이게 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모든 아이의 인생은 글쓰기가 결정한다. 이게 그냥 카피나 과장이 아니고 전 과장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발표를 되게 망설였어요. 발표 망설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왜 망설인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뭐 소극적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의가 바르고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게 미덕이었었고. 네, 아무튼 그건 맞는 말인데 네. 가장 큰 중심에는 자기가 말하려는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말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은 왜 없을까?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말할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요. 말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말할 때는 글을 몇 번 써보고 나서 그걸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실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가 만약에 글을 쓰면서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계속 다듬는 거죠. 가장 완벽해질 때까지, 실수가 없을 때까지. 또 제가 한 30년 글을 썼는데 30년 글 쓰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가장 유사한 글을 쓰게 됐다. 유사한 마음과 가장 비슷한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글을 계속 반복해서 수정해 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발표 시간 오히려 기다리면서 발표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면이 탄탄해지면 친구 만나서 저절로 교우 관계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하려고 해요. 하나씩.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을 쭉 점을 이어야 되는데
한 점, 한 점, 한 점. 그게 어떤 거냐면 동사는 거치지 않고 명사만 얻으려고 해요. 작가가 되려고 하면 글을 써야 되죠. 근데 작가만 되려고 해요. 동사의 과정은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쭉 거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명사들이 있어요. 하나씩 다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동사 글쓰기다. 야, 감동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그 멘트는 저 딴 데 가서 제가 좀 써도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쓰십시오. 와, 야. 동사를 거치지 않고 명사만 얻으려 한다. 네. 글쓰기를 하지 않고 작가가 되려 한다. 와우.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이 글 쓰는 DNA가 따로 있나요? 저는 그런 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 때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저는 과학 쪽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도 글 쓰고 있고 제가 처음에 아까 발표한 거 망설이는 아이였는데 자신감 갖게 된 것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고 시를 썼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시를 써고 제가 대표시가 몇 개 있는데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시를 쓰면서 뭔가 제가 시를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 자연스럽게 그거에 잘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 과정에 하나의 세계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글을 못 쓴다. 아까 서경석 MC님께서도 아드님께서 한 줄 쓰기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님입니다. 따님. 네, 자꾸 공격하고 계세요. 제 딸이죠. 예. 그러니까 짧게 써요. 짧게 글을 잘 쓰는. 네, 이게 겸손해서 짧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세상에 짧은 글은 없다. 네, 안 쓴 글만 있을 뿐이지 한 줄 썼다면 모든 게 쓴 거고 저는 글쓰기를 아주 범위를 넓히거든요. 어떻게 넓히냐면 내가 글 쓰려고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것도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려고 앉은 것도. 펜을 잡고 뭘 쓸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글 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마음에 썼지만 아직 종이에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쓰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글을 쓰지 않는 아이는 없다. 다만 아직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부모가 꺼낼 방법을 아직 못 찾은 거고 부모가 꺼낼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는 항상 부모를 보고 있어요. 부모라는 글감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라는 글감이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가치의 수준이 되면 아이는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꺼내서 글로 보여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작가님 뭐 말씀 하나하나 저 주옥 같습니다. 진짜. 와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 아이는 책상에 앉았을 때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와 맞아요. 대박. 그거 좀 어디 딴 데 가서 좀 제가 써드릴게요. 다 쓰세요. 선생님들. 이제 슬슬 짜증나시죠? 네.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다 써도 됩니다. 진짜 역시 글쓰기 대가시네. 맞아요. 근데 글쓰기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제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팍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글을 열심히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막상 쓰는 글은 잘 못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점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이가 글쓰기는 잘하는데 독서는 잘하는데 글쓰기는 못한다. 혹은 글은 쓰는데 독서는 못한다. 둘 다 뻥이에요.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하나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글쓰기와 독서는 연동돼 있어서 둘 다 한꺼번에 잘해야 돼요.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단어, 우리가 갖고 싶은 지적 단어는 재정의를 해봐야 돼요. 나한테 맞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독서로 한번 정의해봐라. 독서 한번 정의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 아무 생각 없으시죠? 아니 왜 생각이 없어요? 글을 읽는 행위, 네. 독서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와 우리는 막 그런 표현 쓰거든요. 뭐 작가와의 대화다 막 이런. 이제 아니 정의를 왜 이렇게 시적으로 해요? 네? 그 정의는 말 그대로 작가의 생각을 개념을 아주, 글로 알아내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게 정의인데 나도 시적으로 할 수 있지. 네. 독서.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네. 죄송합니다. 지루하네요. 네. 농담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 네.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여쭤보면 다 시적으로 대답을 해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 보이니까. 네,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독서를 정의해야지 글쓰기로 이동할 수 있고, 내면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철학까지. 어떻게 이동하냐면, 독서는 보통 이게 책 주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가 책 읽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열심히 책 읽고 있네.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어. 맞아. 다 읽었어? 알겠어. 그럼 엄마가 시험해 볼 거야. 몇 페이지 나오는 거 이거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이제 목표가 다 읽었어요. 그럼 아이는 거짓말을 시작해요. 다 읽었다고. 읽은 척, 아. 빨리빨리 읽기, 끝 페이지만 보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서 정의가 뭐냐면 어떻게든 끝 페이지를 보려고 읽는 게 아니고 멈출 곳을 찾는 게 독서다. 멈출 네. 곳. 되게 중요해요. 멈추고. 멈출 곳을 찾으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딱 덮는 거예요. 아이가 딱 멈췄을 때 부모의 질문이 이제 시작되죠. 다 읽었어 하면 질문이 끝나요. 그걸로. 근데 너 어디서 멈췄니? 왜 멈췄어? 벌써 어떤 생각했어? 그 생각을 네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니? 이걸 통해서 독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글쓰기는 뭘까? 멈췄던 순간을 기록하는 거. 그 멈추지 않으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멈춰서 질문 4개를 통해서 네가 생각한 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글쓰기야. 이제 또 글쓰기 하려면 어떻게 되죠? 글 쓰려면 이 멈춰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하나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력의 힘이 센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 저절로 내면은 탄탄함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철학이 생기겠죠. 모든 게 글쓰기, 독서, 철학, 내면이 또 연결돼 있어요. 하나에서 끝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가 중간중간에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아이를 중간중간에 멈추게 하기 위한 가장 지적인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글 잘 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 빈칸이 나와 있네요. 저희가 맞춰봐야 되는 걸까요? 네. 네.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끝까지 보는 것보다 괄호가 중요하다. 멈춤? 이거 방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맞아. 제가 맞추시라고 아. 하나 1번을 맞추시라고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높게 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낮아요. 네. 네. 좀만 더 낮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멈춤이군요. 네. 야, 그 멈춘 곳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게 글 쓰는 거라고 하셔서 진짜 음. 감동받았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네. 네. 두 번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괄호 찾지 마라. 야, 이거는 뭐 사전 찾지 마라. 엄마 찾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정답. 와우. 사전. 이 사전이 보통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잖아요. 네. 찾을 수 있게. 그럼 사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세상이 정의한 단어, 세상이 정의한 거지 내가 정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는 타인의 주관을 찾을 수 있고 사색을 통해서 나의 주관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는 남의 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짐작. 짐작이라는 게 되게 아름다운 단어. 어떻게 하면 짐작해 볼래?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그러면 틀렸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한번 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래? 이렇게 질문을 연결해 나가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짐작하면서 점점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알게 되고 요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한 것도 맞을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다 짐작할 수는 없어요. 외워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짐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암기. 그러니까 최소한의 암기해야 될 것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이제 그 힘을 이제 사전 찾지 않으면서 기를 수 있다. 이건 외워야 되고, 이건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이야. 짐작하려면 이건 기초적으로 외워야 돼.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저절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짐작을 하기를 좀 힘들어할 때. 정말 모르는 단어는 아직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다 중요해요. 아이들 위한 거니까. 네가 숟가락 빨리 드는 거 되게 중요하게 빨리 기어가는 거 막 이런 거 빨리 뒤집기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끼켜봐야 한 달 차이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마라. 시간을 해결해 주는 것에 얽매이다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망치지 마라. 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창조력 같은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면서 자꾸 규범에 맞게 조금 더 기계가 할 수 있는 걸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데에서 얽매이지 마라. 그럼 세 번째, 괄호 읽고 쓰게 하지 마라. 괄호가 저게 몇 자리인지만 좀 가르쳐 주실래요? 2글자예요. 2글자요? 네. 크게.
그게 크게도 좋아요. 아, 되게 좋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크게는 아니에요. 네. 근데 비슷한 느낌. 네 아, 글자는 네 글자구나. 아니 문제를 속이기도 있어요? 아니 너무 너무 시게 이렇게 네. 속이는 네. 선생님은 안 이렇게 돼요. 바로 고자질하는 건가요? 네. 네 글자를 했는데 저 잠깐 네, 네 글자군요. 아, 크게 하고 비슷해요? 아이 혼자예요. 네 글자 이렇게. 아이 혼자. 아이 혼자. 보통 혼자 읽고 쓰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기선 제가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필사와 낭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필사를 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 좋은 언어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라도 이제 필사를 하면서 내 머릿속 마음속에 좋은 언어를 머물게 하자. 낭독은 이제 입속에 머물게 하자 그런 의미인데 낭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 낭독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그 글의 의미나 분위기에 맞게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한다. 낭독.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꿈이의 생시예요. 네? 우리 김 작가님한테 처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아, 네. 맞는데 이제 그 실려온 게 아니고 실려 있는 거죠 이미. 네, 이미 실려 있다 경험을 해봐서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안 단어를 발음할 때 그 모르는 단어를 이제 허상으로 발음할 때 그래서 되게 다르다. 그래서 낭독은 배우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문해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 혼자 치열하게 깨닫고 혼자서 깨닫고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낭독을 제가 얘기할 때 낭독 필사한 문장이 있잖아요. 필사한 문장이 있으면 아이랑 엄마랑 같이 필사하고 필사한 내용을 아이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아이가 낭독할 때는 엄마가 듣고 엄마가 낭독할 때는 아이가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를 서로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낭독하면서 근데 기적의 순간이에요. 필사하고 같은 문장을 낭독하고 그게 정말 하나의 풍경화처럼 그려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네. 그 풍경을 매일 아이랑 같이 그릴 수 있다면 아이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죠. 농담이고 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네. 혼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더 이제 내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 속의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전 그걸 괴테를 좋아하는데 저는 독서법이 좀 남달라요. 1년에 한 권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권 읽기를 15년 동안 지금 괴테 책만 15권 읽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괴테로부터 수많은 것을 얻었지만 뭔가 자기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것을 해보려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 기대지 않고 또 괴테도 마찬가지 6살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때 괴테 아버지가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줬어요. 괴테한테. 근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괴테는 가정교사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장 배우고 2장 배우고 뭐 투부정사, 동사 배우면서 1장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2장 넘어가고 진도를 빼는 거죠. 빼다가 20장까지 딱 뺐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 결국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괴테가 혼자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해서 그 배운 방법이 괴테 자서전에 나오는데 여기 너무 기니까 소개는 못 하겠고 제가 괴테한테 배운 것들을 다 제 책에 쏟아 넣었으니까 제 책을 읽으시면 다 충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책을 권하지 않아요. 제 책이면 충분해요. 제 책. 네. 제가 모든 거 세상 좋은 거 다 꺼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악플 날지 마시고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아이가 글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굳이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다. 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보면 알게 되는 힘 그게 문해력이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기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바로 물어보시네요. 네, 저는 역사 이런 암기 과목 이런 것들도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보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어떤 상황이 놓을까요? 새로운 게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배운 사람과 경쟁하게 돼요.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똑같은 걸 배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더 배워야 돼. 이기려고. 누군가 암기가 아니고 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쟁에서 멀어지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본 것을 글로 쓰면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되고
또 말로 하게 되면 나만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30대 중반에 다국적 기업의 대기업에 강의를 갔어요. 평균 연령 55세 다 임원들 거기에 다 저보다 많이 배운 분들 저는 거기 가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알고 있는 거 많지만 내가 본 것은 당신이 모르니까 난 내가 보는 걸 얘기해 줄게. 이제 나한테 배워야 될 거야. 내가 본 건 당신 모르는 것들이니까. 저는 문해력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괴테의 정의와도 똑같아요.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을 너만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거기에서 하나를 꺼내와서 가슴에 담고 그걸 텍스트로 바꿔서 네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로 바꿔서 세상에 내보내면 넌 너의 천재성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풍경을 저는 이미 이미지를 다 텍스트로 가슴에 적고 있어요. 언젠가 실책에 이제 두 분이 나올 거예요. 좋은 케이스로 나올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좀 아까 저 좀 네. 실언이 몇 개 있었는데 별 예를 좀 너그럽게 용서해 네. 주시고. 네. 네. 텍스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을요? 그러면 저 문해력을 높여주는 인문학 질문 네.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멈춤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질문을 해야 멈출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일상에서. 물어봐야 멈출 수 있죠. 아이가 만약에 같이 걷고 있는데 저기서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부모님들, 너 안 오고 뭐해? 아, 빨리 안 와? 뭐 하고 있는 건 너 이렇게 덜 떨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만의 구석을 발견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구석에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고 자기 구석을 만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허락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 혼자 뭘 보고 있으면 가서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아이가 만약에 그 장미꽃에 뿌리부터 열매까지를 한 5분 정도 혼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문학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단어 재정의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정의하는 다이어리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얘기가 있었냐면 8살짜리 아이가 하루는 기품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보통 근데 기품 정의하시고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의 반응은 나도 모르는데 애가 알겠어? 당신이 모르는 거고 애는 알 수도 있다.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품은 고급스러운 것이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이제 정의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어제도 만난 친구예요. 친구가 막 뭐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고급스럽지 않아. 기품이 없네. 어제까지 몰랐던 거야. 어제까지 몰랐던 건데 기품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기품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급스러운 게 뭐지? 그럼 이제 근데 친구한테 약간 자기가 생각한 고급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말하니까 좀 약간 친구가 달라졌어. 이거 우리 엄마한테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고급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엄마 말도 이해하게 된 것 같고 뭔가 우리 대화가 어제보다 나아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주변 환경은 똑같아요. 아이가 그 단어를 정의함으로써 그 단어의 시선으로 새로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거죠. 아이가 하나의 단어를 정의함으로써 아이는 부모가 주어지지 않은 단어가 주어준 그 새로운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하나의 세계가 탄생한다. 기품의 세계. 이걸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굳이 바꿀 필요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굳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문해력을 키워주려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나요? 부모님들께서 저는 어떤 책을 추천하냐면 난중일기 추천해요. 난중일기가 좋은 이유는 일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펼쳐도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춰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책을 펼치면인데 어떤 게 나오냐면 난중일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3명 인물이 누굴까요? 이순신. 빼고 왕과 아내, 아들. 그리고 어머니. 아, 예. 첫 장에 어머니가 나와요. 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어머니 못 뵀더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질문해 본 거죠. 효는 타고난 걸까? 아니면 길러진 걸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끼리 그 책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효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다. 효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순신 장군은 그 아이들한테 모르는 아저씨예요. 잘 몰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모르는 아저씨를 부모님의 삶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돼요. 변환해야 돼. 부모님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우리한테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부모님이
효를 보여주는 거죠.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성했냐면, 어머니한테 하루에 3번씩 전화 한번 해보자. 이순희 장군처럼.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제 하니까, 한 3달쯤 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 좀 해라. 할 얘기가 없다. 너 진짜 할 얘기가 없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네,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이제, 근데 그런데 큰 변화가 어떤 거냐면, 제 3개월 전에 알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는 지인이 저한테, 종원아, 너 여자친구랑 전화하는 것 같아. 오. 이렇게 변했어. 근데 만약에 지인이 아니고 아이들이었다면, 매일 전화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예쁘게 말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거 당연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문해로 키워주려면 다른 게 없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라. 네, 아이들한테 보고 싶은 모습을 네가 먼저 보여주면 아이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이도 좋은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보여줘라. 제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두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질문을 제가 너무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나? 너 자신을 알라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자기가 책을 쓰지 않았어. 제자들이 써줬어. 제자들이.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진짜요? 네, 플라톤과 공자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 책을 써줬죠. 왜 써줬을까? 책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을 스승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책으로 글로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기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이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네. 그 삶을 그냥 전하지만 말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도 하지만 유튜브에 인기가 올라가다가 올라오면 걱정되잖아요. 언젠가 떨어질 텐데. 누가 물어봐요. 리포터가 언젠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꾸려갈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시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평서문이고 어떻게 했냐면 추락은 두렵지만 착륙은 두렵지 않다. 착륙. 그러니까 착륙 쭉 꾸준히 해서 쭉 내려가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제 얘기네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친다 박수를. 아니, 근데 맞아요. 추락은 두렵지만 착륙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한 줄이 있어요. 한 줄에 부모님의 삶이 그 한 줄 대신할 수 있다면 네,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겠고.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글 중에서 아이들의 좀 논리를 담아서 논리적인 글쓰기, 의견을 주장하는 글쓰기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글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라. 1단계군요. 네, 1단계요. 이게 네. 왜 이렇게 한 줄을 정리하냐면 시작이 힘들어요. 항상 시작이 되게 힘들어요. 뭘 써야 될까? 시작이 힘든 이유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내가 결론을 먼저 쓰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는 힘들어 죽겠다. 그거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자꾸 설명을 먼저 쓰려고 하니까 이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결론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결론을 먼저 한 줄 쓰고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하면 이제 그 2단계 통해서 이제 3단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2단계 또 뭐가 있을까요? 2단계? 한 명 이상의 인물을 선택. 아. 네,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려면 논리만 생각하는데 감성과 이성이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이상의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에피소드를 끌어오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어떤 한 사람,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법과 한 사람을 끌어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감정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게임 캐릭터 같은 주인공을 가상의 캐릭터를 끌고 와서 이제 글에 녹여내는 거죠. 낸 다음에 이제 3단계 두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이제 융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융합을 하냐면 물어보는 거죠. 이제 가상 물어보는 거. 너 게임 캐릭터한테 야 너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너도 힘드니? 아 그래 공부 힘들다. 근데 왜 해야 되지? 근데 공부하면 어제보다 하나 깨달으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이제 대화 나눈 것을 그대로 쓰면 이제 그 아이한테 딱 맞는 하나의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 속에 그 대화문을 적는 건 아니지만 그 대화를 하듯이 상상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글에 녹여서 자신의 주장을 그렇죠. 뒷받침하게끔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남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뭐 다양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를 하면서 저도 마트에서 장 볼 때도 1+1을 좋아하거든요. 글 쓰면서도 다른 것도 얻어야 돼요. 글쓰기하고 이해력, 공감력,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것, 도덕성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요즘 낭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들께서 마치 시를 듣듯이 제가 시처럼 낭독할 테니까 좋네요. 네, 그렇게 한번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당신을 보며 눈과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글을 쓰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글을 쓰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며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벅찬 사랑을 주면 아이는 그것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모든 아이는 부모라는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부모는 그저 좋은 글감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멋지네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얘기예요. 이거 첫 번째. 아이 책을 골라주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초2인데 아직 책 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만화책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러면 안 된다. 누구는 만화책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독서 시작을 만화책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책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지 뭘 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이 재미없어서 아이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읽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하려면 우선 아이가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견딜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 아이는 책을 저절로 잡게 될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만화책도 역시 마찬가지. 그걸 견딜 수 있는 아이는 만화책을 읽어도 그 한 줄에서 엄청난 것을 뽑아내죠. 네,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같은 책을 처음 볼 때 가장 빨리 읽어요. 두세 번 볼수록 빨리 읽을 것 같은데 더 늦게 읽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디에서 멈췄어? 왜 멈춘 이유가 뭐야? 주인공이 어때? 근데 이때 아이의 괴로움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괴로움이냐면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아이가 딱 멈췄어요. 다음 이야기 어떨 것 같아, 엄마? 그럼 보면 짜증나지. 아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마음을 이해를 하고 해야 돼. 내가 힘들지만 한번 건대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니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이랑 쉽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이해한 후에 해야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아이 부모님께서. 쉽지 않은 거구나. 내가 쉽지 않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계속 더 해보자. 그렇게 같이 있게 되니까 아이가 만화책 읽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만화책을 반복해서 읽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이가 다른 것, 사소한 것을 발견해서 사소한 것을 가치 있게 내면에서 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 질문 더 있습니다. 중2, 중1 자매인데 5, 6학년일 때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순조롭게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공부도 글쓰기도 안 하려 하는데 우선순위를 학습에 두어야 할지 글쓰기에 두어야 할지, 또 정체기에는 청소년기의 글쓰기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글쓰기와 공부를 나눈다는 게 일단 전제가 잘못됐어요. 제 생각에. 글쓰기는 곧 공부예요. 나 질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뭐뭐 썼다 이렇게 나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게 글쓰기 기본인데, 글쓰기가 힘든 이유, 보통 부모님이 아이가 작정해서 공부하고 시험 성적이 올라온 성적표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성적이 올랐네? 또 하나, 아이가 작정하고 방을 치웠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방이 깨끗해졌네?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공통적으로. 그 아이가 없는데요? 주어가 없어. 아이가. 주어 아이만 넣어도 동사 목적어 저절로 따라와요.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 문장 안에 아이의 이름을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청소하더니 성적이 올랐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간 문장. 그걸 들으면 이제 아이가 그 문장이 아름다움을 알게 돼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그거 안 쓰면서
글쓰기 그런 거 갖춰진 글은 쓰길 바래. 그럼 맞디가 안 맞죠. 맨날 듣는 게 그런 건데. 만약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그걸 안 쓸 수가 없다. 그것만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만 보고 듣게 쓰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언어는 매우 섬세한 거예요. 섬세해서 이 언어 말하면 제가 끝이 없는데 그 더 섬세한 것은 제 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글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을 우리 작가님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일 인문학 글쓰기 기적 이런 책을 냈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소개하자면 못과 안, 못이 아니고 이렇게 못과 안인데 못과 제가 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숙제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많이 이렇죠. 너 숙제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너는 안 한 아이야. 혼나야 돼. 이거는 아이의 생각을 자각하지 않고 아이의 이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왜 못했어? 그럼 이제 아이가 어제를 생각하겠죠. 어제를 복귀하면서 내가 어제 노느라 못했구나. 내일부터는 해야지. 엄마, 내가 어제 너무 놀았어. 내일부터 할게. 안과 못만 적절히 사용을 해도 아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아이가 생각이 필요 없는 거 계속 물어봤어요. 다 단정 지었으니까 너 안 한 아이야. 못했어. 혼나야 돼. 몇 대 맞을래? 이걸로 끝이에요. 세 대 때릴 거 한 대 때렸으니까 좋은지 알아. 이런 게 끝인데 언어만 조금 바꿔줘도. 그리고 너무, 대박, 소름. 요즘 방송계에서 소름 되게 많이 써요. 소름. 네. 전 소름 측정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소름이 돋았는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이렇게 진짜 넌 10단계니까 인정할게. 10단계 소름이야. 인정하고 싶은데 방송은 리액션이 빨라야 되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쁨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먹고 맛있다는 거 표현할 때 가장 빠른 게 너무 맛있어. 너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맛을 표현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는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다 속하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 100명이 있고 100명의 아이한테 100가지 다른 음식을 주면 아이들 맛은 다 똑같아요. 짱맛, 존맛, 개존맛, 해존맛. 근데 우리 그걸 듣고 뭘 먹었는지 알 수 없다.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일상에서 너무, 대박, 소름, 존맛 이거를 다 빼버리고 부모님이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네. 말하기 힘들어져요. 혼을 못 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너무를 어떻게 혼내지? 내가 참자 이렇게 되는데 말수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각하려면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그래서 그런 말들 다 삶에서 지우면 아이가 그걸 듣고 가장 아름다운 말, 근사한 말을 저절로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게 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위대한 가치들을 제가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추첨해서 김종원 작가께서 쓰신 내 아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